저희가 지난주에 노벨 평화상 수상 기구 튀니지 국민사자 대화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튀니지의 국민사자 대화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튀니지의 현대사, 그리고 이제 튀니지 국민사자 대화기구의 구성과 활약상,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과연 민주주의 혹은 민주국가 이슬람 국가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혹은 이런 개념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 오늘 이어가 볼 텐데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보통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그런 단어를 사용하나요? 예, 많이 사용하죠. 예, 인민민주주의 이런 말 알제리 같은 경우 예, 그렇게 사용하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데 이제 정치 체제들이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대개 영국이나 프랑스의 정치 체제들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슬람교를 갖다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 그리고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 튀니지 같은 경우는 99%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예. 극단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죠. 이제 그러니까 항상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그게 그 나라의 불안 요소가 하나 더 성장하는 그 하나의 뭐라고 할까 시야를 갖다 이렇게 뿌려준다라고 할까. 네. 그러면 이슬람을 갖다가 아주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최고는 뭐냐면 알라와 쿠란에 의해서 이슬람성 경전이죠. 쿠란에 의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식의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튀니지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굉장히 이슬람 테러로부터 안정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튀니지 국민사자 대화 기구를 아랍의 봄 이후에 튀니지 국민사자 대화 기구와 같은 이런 어떤 국민을 갖다 화합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민주적인 과정을 갖다가 거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또 한켠에서는 뭐냐면은 이슬람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테러가 북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우리 서구의 어떤 미디어나 우리의 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사실 과거에 이 카톨릭도 이 민주화가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제 카톨릭 제도하고 조금 부딪히는 면도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슬람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그 선두에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튀니지가 가장 선두에 있고요.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는 국가로서 이슬람 국가에서 민주주의 과정을 갖다 어떻게 이제 이행을 하고 정착을 시키는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가 바로 튀니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슬람교 하면 이 강력한 율법과 또 이에 순종하는 신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국가의 시스템과는 충돌하는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튀니지에서 이에 반발하고 또 이슬람 극단주의인 IS에 빠져드는 그런 청년들도 많다고요. 네네. 네. 실제 IS에 가입하는 일종의 병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리아를 빼고는 이제 튀니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도 IS가 한창 활발했을 때는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 지원해서 많이 이렇게 간 케이스가 있고요. 워낙 이제 튀니지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제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는 데는 이 먹고 재워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예, 사실 근데 이제 북아프리카에서는 IS는 사실 변방의 어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랍의 봄의 여파로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죠. 예, 그러면서 리비아의 이슬람 국가의 지부격들이 굉장히 그 활발한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네. 카다피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다 테러 집단으로 많은 부분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튀니지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쪽이 이제 혼란 상태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또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쉽게 이제 그쪽으로 이슬람 그 테러 집단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리비아 쪽에서 넘어오는 이슬람 테러 집단들이 활동하기도 또 편해지고 또 왼쪽에서는 알제리가 굉장히 그 테러 집단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테러 집단들이 도망을 해서 동쪽으로 튀니지로 또 그러니까 안정적이었던 튀니지가 우리의 눈에는 그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이런 정상적인 절차의 대화를 통해서 민주적인 어떤 과정을 갖다 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골물대로 골무는 어떤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튀니지 국민사자 대화 기구를 통해서 총선과 과도정부와 그다음 대통령을 갖다가 뽑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20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테러가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전에 2011년부터 2014, 15년까지는 아마 신문에 튀니지 테러 이렇게 해보면 막 수십 명씩 살해당하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렇게 예. 튀니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S가 그 이슈가 됐던 시즌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정세가 불안한 그리고 치안이나 국경지대가 불안했던 튀니지를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형국을 갖다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그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알카에다가 굉장히 강성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시리아 쪽에서 IS가 이렇게 튀니지까지 넘어오죠. 그러니까 알제리까지는 알카에다가 딱 잡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또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또 튀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그 국민들은 실업에 데모하고 막 이런 상황이 이렇게 생기니까 테러 집단들한테는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그래서 사실 튀니지가 경제가 더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관광국가인데 관광객들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튀니지 사람들이 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그런 참 조금 하여튼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됐죠. 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국경지대 통제가 원활해지고 전국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안정을 이렇게 해가는 형국인데 조금 더 한번 더 지켜볼 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튀니지 전체 국민의 99%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튀니지도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그런데 민주화는 이루어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국민들은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해서 IS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또 이 민주주의 하면 사실 그 다양한 신념들이 존중받는 그 정치 체계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뭐 다종교 국가이기도 하고 네. 또 이 뭐 정당도 참 다양한 가치를 갖고 또 이 정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이슬람 정당 말고도 튀니지에서 좀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도 예, 튀니지는 이제 뭐 이슬람이 좀 느슨한 어떤 주변국에 비해서 리비아나 알제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슨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그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발붙이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지금은 자기들 정체성을 유대인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쪽 사람들하고 동화해서 같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봤을 땐 통계상으로는 99%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종교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중에 한 반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무슬림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그 라마단 사실 이제 튀니지 같은 경우는 라마단 기간에도 뭐 식당을 이게 이슬람 국가에서는 식당이고 뭐 다 낮에 문 닫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튀니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금식도 뭐 강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식당도 열고 그리고 대통령 한번 뭐 독재를 했던 그 부르키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이게 서구식의 어떤 과정을 따르려면은 이 라마단 기간에도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먹고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언론에서 먹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그런 모습들이 한켠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한테는 그거는 자기들 정체성을 완전히 그냥 밟는 거거든요. 짓밟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안 요소들이 항상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나라도 뭐 특정 종교가 이제 정치에 참여하려는 그 시도도 있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기독당이라든지 네네. 하지만 또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는 종교지 이렇게 정치에까지 뭐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존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튀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슬람 정당들이 이슬람 정당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지금 집권당보다도 더 큰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온건 이슬람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온건 이슬람 정당인데 그 정당이 현재 그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하고 같이 일종의 연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온건 이슬람 정당이 이슬람 전체를 갖다 대변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렇지만 항상 극단적으로 이렇게 믿는 그런 어떤 이슬람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연정을 하는 그런 어떤 이슬람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네. 요번에 그 튀니지의 수도가 튀니스거든요. 네. 튀니스에서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이 여성 시장이 처음으로 그 튀니지에서 탄생을 이슬람 국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그 여성 시장이 바로 이슬람 정당 출신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여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그리고 이슬람 정당도 굉장히 그 세속화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를 하나의 저는 이 실험적인 차원에서 이 튀니지에서 지금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나라도 뭐 고려 시대 때 이 불교가 뭐 그 나라 전체의 종교이자 또 정치에도 큰 역할을 한 종교였고 그렇죠. 또 조선 시대 500년간도 유교가 종교이자 또 정치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슬람 국가에서의 이 종교와 정치는 어떻게 양립하고 또 서로가 나아갈 수 있는지 참 관심 사항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평화에 있어서. 네네네. 자, 현재 이제 튀니지의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이제 민주화를 이룬 만큼 뭐 일자리나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뭐 여권 신장이나 그리고 이제 이슬람법에 있어가지고 이제 남녀 차별 그리고 무슬림 여성들이 비무슬림 남성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용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폐지를 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뭐 불평등, 부패해소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그리고 튀니지 국민사자대화기구가 노벨상을 받을 때처럼 이런 문제들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어떤 90년 역할 정도를 지금 90년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동시에 그런 것들도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경제가 안 좋고 또 이게 그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슬람 국가에서 보이는 이렇게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부패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슬람 국가는 참 부패가 쉽게 이렇게 해소가 되지. 현재 예를 들어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아가지고 된 그리고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의 중재를 통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된 SSP 대통령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집권당이 니다 투니스 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니다 투니스 정당의 그 집행위원장이에요. 이 집행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까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이렇게 받지만은 그 집권당의 그 집행위원장 거의 제일 위에 자리를 아들이 또 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할까.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 굉장히 아까도 이렇게 제가 굉장히 그 세력이 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정치인들과 노동조합원들 이들이 또 이쪽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대통령 그 아들 여기에 정치인들이 줄을 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세습이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불만의 어떤 목소리도 우리의 시각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튀니지의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한열, 박종철 등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민주화 혁명이 또 일어났듯이 튀니지도 이 한 청년의 분신 자살이 이 민주화를 또 일으키게 되는 또 계기가 되고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가 또 출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 국가 그러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렇지만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의 어떤 모습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어떤 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튀니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그리고 예멘의 그 난민들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 배척을 해야 쫓아내야 된다 혹은 공존해야 된다 공생해야 된다 같이 그런 목소리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살던 나라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더 많은 그 세상에서 기성세대보다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또 이제 무조건 이주자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 말 그대로 어떤 대화의 힘을 이슬람 국가에서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를 통해서 배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전 세계 인구의 한 20% 가까이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우리나라에서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국가에서는 또 민주화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을까? 또 세계 곳곳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또 생각도 해보고 다양한 종교 문화에 대해서도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전북대학교 프랑스 아프리카 연구소 학술 연구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임기대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단체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